여러분, 안녕하세요. 고인의 지혜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작은 도시 국가에서 아시아의 용으로 거듭난 싱가포르의 기적 같은 성공 신화, 그 속에 숨겨진 26가지 놀라운 교훈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싱가포르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인어의 꼬리를 한 사자상 멀라이언을 떠올리실 겁니다. 싱가포르는 세계적인 무역 중심지이자 세계 4위의 금융 허브,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분주한 5대 항구 중 하나로 잘 알려져 있죠. 2020년 국제통화기금 IMF 통계에 따르면 구매력 평가 기준 1인당 GDP가 세계 2위에 달할 정도입니다. 이 작은 나라는 경제, 공교육, 의료, 정부 투명성, 경제 경쟁력 등 거의 모든 국제평가에서 최상위권을 차지하며 그 저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명목 GDP 기준 경제 규모는 2020년 IMF 통계로 세계 39위에 해당합니다. 싱가포르의 이처럼 눈부시고 지속적인 발전에 많은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비록 면적은 작고 인구는 적지만 동남아시아의 지역 강국이자 세계 무대에서도 강력한 영향력을 지닌 소강국이라고 말이죠. 오늘 저희 고인의 지혜에서는 싱가포르가 수많은 역경을 딛고 아시아의 용으로 우뚝 서게 된 26가지 성공 비결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놀라운 비밀들이 숨어 있으니 부디 끝까지 함께 하시며 그 지혜를 온전히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가정에 늘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싱가포르를 용으로 만든 26가지 교훈. 1. 국가 전략을 결정한 싱가포르의 시대적 배경. 이야기는 싱가포르가 해상 무역의 거점이라는 소박한 시작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영국의 지배를 거쳐 자치권을 얻은 뒤 1965년 말레이시아 연방에서 분리 독립하며 싱가포르는 새로운 역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독립의 기쁨도 잠시 신생국가 싱가포르 앞에는 잿빛 현실만이 놓여 있었습니다. 연방에서 탈퇴하면서 전통적인 배후지를 잃어버린 무역국가는 더 이상 기댈 곳이 없었습니다. 높은 실업률, 영국군의 철수로 인한 대량 실직 사태, 도시를 잠식하는 빈민가와 높은 범죄율, 그리고 국민의 절반만이 글을 읽을 수 있었던 암담한 상황이었죠. 설상가상으로 다양한 인종과 종교가 뒤섞인 인구 구성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사회 불안의 뇌관과도 같았습니다. 싱가포르의 상황은 태생적인 한계로 인해 더욱 복잡했습니다. 서울보다 조금 더 큰 약 728제곱킬로미터 남짓한 좁은 국토는 국가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토지 이용, 지속 가능하고 전략적인 산업단지 개발, 그리고 성장하는 경제를 뒷받침할 강력한 교통 인프라 구축에 있어 거대한 제약이었습니다. 면적만 놓고 보면 싱가포르는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작은 나라입니다. 거의 모든 천연 자원이 없는 이 나라에게 세계를 향해 문을 여는 것은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사적인 몸부림이었습니다. 40년이 넘는 변화와 발전을 이룬 후에도 싱가포르 지도자들의 위기의식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고, 그들은 싱가포르의 존속이 세계 무대에서 유용하고 가치 있는 역할을 해낼 수 있는 능력에 달려있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숫자 2. 국가의 초석이 된 2가지 전략적 목표. 그것은 바로 경제 발전과 국내 안정이었습니다. 이 2가지 목표는 싱가포르라는 나라의 서사를 만들고 개방성, 끊임없는 학습, 그리고 전 세계와의 연결이라는 통치의 초석을 다졌습니다. 이는 싱가포르가 국제사회에서 자신의 공간을 넓히고 연결성을 기반으로 세계적인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3. 스마트 국가 이니셔티브의 3가지 기둥. 시간이 흘러 2014년 싱가포르는 스마트 국가 이니셔티브라는 대담한 청자신을 발표합니다. 기술과 디지털 혁신을 통해 국가의 지속 가능성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목표였죠.
이 계획의 핵심은 디지털 경제, 디지털 정부, 그리고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과 기관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디지털 사회라는 세 개의 굳건한 기둥이었습니다. 싱가포르는 중요한 이정표를 설정하고 개선과 디지털화가 필요한 특정 분야에 집중함으로써 스마트 국가 전략을 성공적으로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과 기업이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고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것입니다. 스마트 국가 및 디지털 정부 사무소에 따르면 이 계획의 최우선 과제는 기술을 활용하여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고 의료, 교육, 교통, 도시 솔루션 및 금융과 같은 핵심 분야의 혁신을 주도하는 것입니다. 4. 단호하고 행동하는 정부. 이러한 국가 건설의 과제들은 공공부문 거버넌스의 초기 발전을 형성했습니다. 작은 영토, 자원의 부재, 불안한 안보 상황. 이러한 태생적 한계는 정부가 직접 경제와 국가 발전을 이끌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이유가 되었습니다. 1965년부터 1985년까지의 시기는 싱가포르 공무원 조직의 확장과 변화, 그리고 국가 운영에 대한 가치와 접근 방식이 확립된 아주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당시 싱가포르가 추구했던 행정 스타일의 핵심은 방향과 정책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바로 실행력이었습니다. 즉, 어떤 일이든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완수해내는 것, 그것이 지상 최대의 과제였죠. 모든 결정은 철저하게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접근에 기반을 두었습니다. 정책을 세우고 실행할 때 그 해결책이 실현 가능한지가 가장 기본적인 평가 기준이 되었습니다. 어떤 해결책이 장기적인 국가 전략에 부합하고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면 설령 그것이 당시의 정치적인 분위기나 시대의 흐름과 맞지 않더라도 과감하게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 시절 싱가포르에는 다른 대안이 없었기에 공공부문이 사실상 경제와 사회 발전의 모든 측면을 이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부는 정치 지도자들과 긴밀히 협력하며 싱가포르 사회의 가치와 정체성을 단단하게 만들어 나갔습니다. 경제개발청 EDB, 주택개발청 HDB, 싱가포르 통화청 MAS와 같은 기관들은 국가의 경제 및 사회 정책을 실행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정보통신기술 분야의 정책개발 책임은 여러 전문 정부기관들이 나누어 맡고 있었습니다. 정보기술, 통신, 그리고 방송 분야는 각각 다른 세 부처 산하의 세 전문기관에 의해 관리되었죠. 예를 들어 전자상거래를 포함한 정보기술은 통상산업부 산하의 국가컴퓨터위원회가 담당했습니다. 통신 분야는 과거 정보통신부 산하의 싱가포르 통신청이 관리했고요. 방송은 정보예술부 산하의 싱가포르 방송청이 책임졌는데 흥미로운 점은 당시 인터넷을 방송의 한 형태로 보았기 때문에 인터넷 컨텐츠 관련 문제도 이곳에서 규제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과 변화에 대한 장기적인 헌신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는 민간 부문이 정부와 더욱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이끌었고 국내외 파트너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수많은 기회와 협력 관계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와 동시에 정부는 국민을 위한 서비스 품질 기준의 틀을 마련했습니다. 이것은 정부의 임무완수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동시에 국민들이 객관적으로 정부를 평가할 수 있는 잣대가 되었습니다. 5번째, 우리는 스마트 국가 환경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스마트 국가 환경은 단순하면서도 모든 것을 아우릅니다. 기업과 국민 모두에게 초점을 맞춰 어떤 산업 분야에 종사하든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당면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싱가포르가 이처럼 독보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각 분야의 핵심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더 큰 목표의 일부인 더 작은 과제들로 나누어 노력과 자원을 집중할 수 있게 한 전략에 있습니다. 2030년이 되면 국민 10명 중 9명이 노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낮은 출산율로 인해 노인 부양 부담이 커지는 나라에서 의료 서비스는 국민들이 스스로 건강을 지키거나 더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나서야만 했습니다. 스마트 국가 및 디지털 정부 사무소는 국민들이 자신의 건강 상태를 더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 놀라운 계획들을 내놓았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케어 허브입니다.
이 서비스는 각 개인의 건강 상태에 맞는 적절하고 끊김없는 돌봄을 제공합니다. 치료사들은 더 많은 환자 그룹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생산성이 향상되고 인력 부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자원을 최적화할 수 있게 되었죠. 케어허브는 모두가 이용할 수 있으며 의사나 전문가와 화상 또는 채팅으로 상담할 수 있는 앱의 등장을 이끌었습니다. 환자들은 웨어러블 센서를 착용하고 집에서 재활 훈련을 할 수 있고 치료사와 의사는 원격으로 환자를 돌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혁신적인 시스템 덕분에 환자와 보호자들은 더 이상 병원에서 길게 줄을 서서 기다릴 필요가 없어졌고 효율성은 높아지고 시간은 절약되었습니다. 또 다른 계획은 싱가포르 최초의 원스톱 온라인 건강 포털이자 모바일 앱인 헬스허브입니다. 이 앱의 핵심 기능은 개인의 병원 기록과 의료 기록에 접근하고 진료 예약을 관리하며 검사 결과를 확인하고 싱가포르 전역의 의료시설 목록을 찾아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싱가포르 국민들은 자신의 건강과 병력에 대해 더 잘 인지하고 주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6번째, 교통은 국가의 혈맥입니다. 우리나라의 대중교통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전했습니다. 도로의 품질은 전 세계적으로도 최고로 평가받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다양한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보편적인 것은 바로 버스와 지하철입니다. 시민들은 교통카드를 사용해 편리하게 요금을 지불하며 이 카드를 통해 저렴하게 환승 혜택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전국을 촘촘하게 잇는 지하철 노선은 수많은 역을 거치며 새벽부터 자정까지 쉴 새 없이 움직여 시민들의 발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택시 역시 중요한 교통수단이지만 출퇴근 시간에는 잡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할증 요금 때문에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한정된 국토와 계속해서 증가하는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제한된 공간을 최적화하여 더 효율적이고 안전하며 신뢰할 수 있는 교통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약 12%에 불과한 도로 및 교통 인프라 부지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두 가지 핵심적인 혁신은 바로 대중교통의 비접촉식 요금 결제와 자율주행 차량의 도입이었습니다. 스마트폰이 삶의 필수품이 되면서 정부는 2019년에 신용카드나 스마트폰을 단말기에 태그하기만 하면 바로 요금이 결제되는 혁신적인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이로써 더 이상 티머니 같은 교통카드를 따로 챙기거나 미리 충전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완전히 사라졌죠. 또한 관련 앱을 통해 자신의 이동 기록과 지출 내역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 디지털 혁신 부서에 따르면 자율주행 기술은 우리의 교통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술을 통해 새로운 이동수단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국토와 인력 부족이라는 고질적인 문제까지 해결하고자 탐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시아 최초로 완전 자율주행 셔틀 운행에 성공하며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 셔틀은 주요 관광지의 접근성을 높이고 방문객들에게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이동 경험을 선사했죠. 전기로 구동되는 이 자율주행차는 최대 10명까지 태울 수 있으며 마치 미래 영화 속 한 장면에 들어온 듯한 특별한 체험을 제공합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국내 유수의 대기업들과 협력하여 버스에 자율주행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버스들은 위성 기반 GPS와 첨단 센서 기술을 사용하여 주변 환경을 실시간으로 스캔하고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게 됩니다. 이미 도로에서 자율주행 트럭과 대형 차량을 시험 운행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7. 발전의 핵심, 교육. 교육 분야에 디지털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교사, 학부모, 학생 간의 효과적인 소통과 학습을 위한 개방적이고 편리한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교사들이 행정 업무의 부담에서 벗어나 오롯이 가르치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된 것이죠. 2019년 1월 교육부와 정부 기술기관은 학부모 알림이라는 모바일 앱을 공동으로 출시했습니다. 이 앱은 학교와 학부모 사이의 양방향 소통 채널 역할을 하며 학부모들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학교 소식을 접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학부모들은 이 앱을 통해 자녀의 현장학습 동의서를 제출하고 자녀가 참여하는 활동에 대한 최신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종이 가정통신문을 나눠주고 다시 걷는 번거로운 수작업 과정을 디지털화함으로써 교사들은 수업 준비와 학생 지도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앱은 베타 버전 출시 방식을 채택하여 사용자의 피드백을 신속하게 반영하고 필요한 변경 사항을 즉시 적용하며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8. 스마트 도시를 위한 해결책. 한정된 국토 면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스마트 국가계획은 도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해결책을 끊임없이 모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과 주거 환경은 이 계획을 통해 더욱 안전하고 지속가능하며 살기 좋은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주택개발청 HDB의 스마트 HDB 타운 프레임워크는 주거지역에 스마트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5가지 접근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에너지, 스마트 환경, 스마트 부동산, 스마트 생활, 그리고 스마트 커뮤니티가 바로 그것이죠. 이 모든 것은 실시간 정보를 파악하고 데이터 분석과 스마트 기술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최적화함으로써 주민들과 소통하고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주민들과 소통하고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이 정보를 바탕으로 도시 설계 기술에 대한 최적의 비용 효율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죠. 한 가지 놀라운 예를 들어볼까요? 싱가포르는 모기가 많아 댕기열 발병 위험이 높은 지역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싱가포르는 드론을 도입했습니다. 이 드론들은 댕기열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을 정찰하며 기존의 방식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위험 수위에 도달한 장소들을 정확히 찾아냅니다. 심지어 이 드론들은 유충 제거제를 살포하여 모기의 번식지 자체를 원천적으로 제거하는 임무까지 수행한답니다. 9번째 지혜, 번영의 핵심은 바로 스마트 금융입니다. 기업 친화적인 환경과 아시아 주요 경제국과의 뛰어난 연결성을 바탕으로 싱가포르는 계속해서 전 세계의 기업과 인재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 분야의 혁신을 지원하는 핀테크 환경을 조성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죠. 이곳에서는 금융기관들이 새로운 기술을 마음껏 안전하게 실험해 볼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통화청 MAS는 기술이 금융산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며 더 나은 위험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스마트 금융허브 설립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를 위해 핀테크 혁신연구소를 개설하여 커뮤니티가 서로 연결되고 협력하며 새로운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고 핀테크 실험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가이드라인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10번째 지혜, 인재 개발을 최우선으로 삼은 교훈입니다. 싱가포르의 면적은 서울보다도 작습니다. 인구 또한 2021년 6월 기준으로 이민자와 유학생을 모두 포함해도 600만 명에 불과하지요. 천연 자원이라고는 전혀 없는 섬나라, 심지어 마실 물조차 이웃나라 말레이시아에서 사와야 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폐수, 빗물, 바닷물에서 깨끗한 물을 추출하는 매우 현대적인 기술을 갖추게 되었지만요. 건설에 필요한 흙과 모래조차 외국에서 수입해야 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유일한 자원은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싱가포르는 인적 자원, 즉 인재를 무엇보다 소중히 여겼습니다. 최고의 교육 시스템과 대우, 그리고 최상의 생활 및 근무 환경을 제공했죠. 그 결과 전 세계의 수많은 인재들이 이곳 싱가포르로 모여들어 함께 살며 일하게 되었습니다. 젊은이들의 밝고 총명하며 세련된 얼굴에서는 교육에 대한 그들의 엄청난 투자를 엿볼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먼 미래를 내다보고 나라를 더욱 강력하고 견고하게 발전시킬 황금 세대를 만들기 위해 그 어떤 노력도 아끼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싱가포르는 사람이 세상을 만들고 모든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요소라는 확고한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콴유 전 총리는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인재 전략에서 승리하는 자가 경제 전략에서도 승리할 것이다. 그는 국가가 발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가장 중요한 요소인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임을 언제나 강조했습니다. 2000년에 출간된 그의 회고록 싱가포르 이야기 제3세계에서 1965에서 2000에서 리콴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재는 국가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며 장관, 경영자, 전문가 등 유능한 인재가 많을수록 정책의 영향력은 커지고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깊은 통찰을 바탕으로 그는 국내외 인재를 발굴하고 양성하며 유치하기 위한 수많은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풍부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싱가포르는 모든 사람에게 발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인력개발 정책을 펼쳤습니다. 공교육은 학비뿐만 아니라 교과서까지 무상으로 제공됩니다. 대학 입학시험은 따로 없으며 고등학교까지의 학업 성과를 바탕으로 선발하지만 대학 졸업시험의 기준은 매우 높게 유지하여 인재의 질을 관리합니다. 1970년대 후반 서방 국가들이 아시아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정책으로 변경하면서 인재 유출의 위기에 직면했을 때 리콴유 정 총리는 두 개의 위원회를 설립했습니다. 하나는 유능한 인재들이 자신의 적성에 맞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위원회였고, 다른 하나는 그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융합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인도 및 다른 아시아 국가들로부터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두 개의 기관을 추가로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11번째 지혜, 사회 경제 발전에 대한 방향 설정의 교훈. 여러분, 싱가포르라는 작은 도시국가가 어떻게 세계적인 자산관리 및 개인 금융 서비스의 중심지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 바로 개방적이고 투명한 법률 체계, 그리고 국제 비즈니스의 핵심 언어인 영어를 능숙하게 사용하는 데 있었습니다. 싱가포르는 이를 바탕으로 전 세계의 금융 전문가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거대한 놀이터를 만들었고, 그곳에서 상상조차 하기 힘든 막대한 이익을 창출해냈습니다. 그 결과는 정말 놀랍습니다. 싱가포르는 지난 수년간 연평균 10%가 넘는 경이로운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국민들의 급여는 항상 세계 최고 수준에 속하며 빈부격차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그리 크지 않습니다. 높은 소득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 사람들은 절약정신이 투철하기로 유명한데요. 그들은 그렇게 아낀 돈과 여윳돈을 현명하게 투자하여 더 큰 부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12번째 교훈은 바로 그들의 기막힌 비즈니스 전략에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항구라는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관광 및 물류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 외에도 교육 산업에 엄청난 투자를 했습니다. 특히 직업 훈련과 대학, 대학원 교육을 육성하고 대규모 국제 컨퍼런스 센터를 유치하는 데 온 힘을 쏟았죠.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싱가포르는 전 세계에서 온 유학생들과 국제회의에 참석한 각국 대표들이 쓰는 돈만으로도 매년 수백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들입니다. 섬나라인 싱가포르에는 어부나 농부가 필요 없습니다. 모든 농수산물과 식료품을 수입에 의존하지만 그들에게 부족한 것은 단 하나도 없죠. 싱가포르는 자신들의 전략을 서비스와 무역에 집중하는 것으로 명확히 정했던 것입니다. 13번째는 복지 정책에 대한 교훈입니다. 좁은 땅에 많은 사람이 살다 보니 싱가포르의 집값은 상상 이상으로 비쌉니다. 정부는 실업수단 같은 직접적인 현금 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모든 국민에게 일자리를 보장하고 주택 문제를 해결해 주는 데 집중하죠. 한때 정부는 연 2.5%라는 파격적으로 낮은 이자로 최장 30년까지 주택 구매 자금을 빌려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사람들은 자신들의 집이 재개발이나 이주 대상 지역에 포함되는 것을 오히려 기뻐한다고 합니다. 새 집으로 이사하면서 99년이라는 주택 소유권이 그 순간부터 다시 시작되니까요. 싱가포르의 교육, 의료, 문화, 체육 서비스 비용은 상당히 비쌉니다. 하지만 모두가 비싼 만큼 제값을 한다고 굳게 믿고 있죠. 정부는 자국민에게 특별한 가격 할인을 제공하지 않지만 싱가포르 국민들은 자국의 서비스 품질을 깊이 신뢰합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양질의 교육과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싱가포르로 몰려들고 있으니까요. 14번째 교훈은 경이로운 도시 계획입니다. 세상은 싱가포르를 도시 속의 공원이라 부르지만 사실 그곳을 직접 본다면 공원 속의 도시라고 불러야 마땅합니다. 도시 전체가 마치 하나의 거대한 미술 작품처럼 센티미터 단위로 정교하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고 리콴유 총리가 20세기 초 베트남을 방문했을 때 보았던 푸른 나무길에 깊은 감명을 받아 그 모델을 싱가포르에 적극적으로 도입했다는 것입니다. 싱가포르에는 도시의 자연 경관과 나무를 전문적으로 설계하고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을 정도입니다. 그들은 푸른 나무들이 곧 자신들의 생존 환경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있었죠. 그 결과 지금 싱가포르는 세상에서 가장 푸르고 깨끗하며 아름다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땅은 좁지만 대부분의 시민이 고층 아파트에 살기 때문에 도시 경관은 오히려 놀랍도록 시원하고 쾌적합니다. 지상의 공간은 상업 및 사무 공간으로 최대한 활용되죠. 싱가포르 항구는 낮에도 아름답지만 밤이 되면 그 화려함이 절정에 달합니다. 정부가 국민들에게 이상적인 삶의 터전을 만들어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5번째 교훈, 바로 청렴한 정부의 구축입니다. 싱가포르가 이토록 눈부신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리콴유와 같은 총명하고 선견지명이 있으며 탁월한 지도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 지도자들은 그 누구보다도 부패의 위험성을 뼛속 깊이 통찰하고 있었습니다. 부패를 막지 못하면 그 어떤 위대한 발전 목표도 결국 공허한 외침으로 끝날 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엄격한 법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현대적이고 청렴한 정부가 필수적입니다. 싱가포르는 이를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정부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시민들이 관공서와 관련된 거의 모든 문제를 자동화된 전자 시스템을 통해 해결할 수 있게 만든 것이죠. 이는 불필요한 비용과 함께 공무원들의 부패나 뇌물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엄청난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이러한 투명성과 청렴함에 대한 국민들의 굳건한 신뢰 덕분에 여당인 인민행동당 PAP는 다당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선거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고 리콴유 총리는 이 부패와의 전쟁을 최전선에서 이끌며 싱가포르를 세계에서 가장 깨끗하고 청렴한 국가 중 하나로 만든 위대한 영웅이었습니다. 그의 재임 기간 동안 부패방지수사국은 용의자와 그 가족의 은행 계좌 및 소득세 환급 내역을 조사하고 증인을 소환하며 체포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와이즈 전 총리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부패방지수사국은 그 어떤 고위공직자나 장관이라도 예외 없이 조사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되었죠. 이와 더불어 리콴유는 핵심 지도자들의 급여를 대폭 인상하여 그들이 국가에 더 헌신하고 부패의 유혹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전 세계가 인정하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가 자랑스럽게 말했듯이 말이죠. 만약 당신이 싱가포르인이라고 말하고 싱가포르 여권을 들고 세계 어디를 가든 사람들은 즉시 당신이 청년함, 유능함, 그리고 신뢰성을 상징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부유한 걸프 국가에서 금융 전문가를 찾을 때 그들이 누구를 찾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싱가포르 사람이었습니다. 싱가포르에 첫 발을 내딛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받는 인상은 바로 그 깨끗함입니다. 모든 건물, 거리, 나무, 심지어 차량까지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죠. 하지만 놀랍게도 거리에서 경찰의 모습을 찾아보기는 힘듭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첫째는 시민들의 행동을 규제하는 엄격한 법규 덕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이곳 사람들은 일상생활 모든 면에서 놀라울 정도로 성숙한 시민의식과 자율성을 보여줍니다. 바로 이 자율적인 시민의식 덕분에 정부는 환경오염 방지나 쓰레기 처리, 위반행위 단속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17. 아시아 최고의 의료 허브를 향한 꿈. 2020년 9월 기준으로 싱가포르에는 총 12,268개의 병상을 갖춘 18개의 공립 및 사립병원이 있으며 약 13,000명의 의사와 4만 명의 간호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영국, 미국, 유럽, 일본과 같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한 우수한 의료진을 자랑합니다. 싱가포르는 자국민뿐만 아니라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찾아온 외국인 환자들까지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인프라와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자부하죠.
사실 2002년 싱가포르 경제검토위원회 산하의 의료서비스 실무그룹은 2012년까지 100만 명의 해외 환자를 유치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는 싱가포르 GDP의 1%에 기여하고 13,000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었죠. 하지만 이 목표는 달성되지 못했습니다. 싱가포르의 높은 물가로 인해 의료비가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와 같은 주변 국가들보다 훨씬 비쌌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싱가포르 의료산업은 높은 토지, 자산, 그리고 임금 때문에 가격으로 경쟁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는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더 나은 품질, 더 높은 전문성, 그리고 절대적인 신뢰성을 바탕으로 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었죠. 영국, 유럽, 미국의 의료 서비스는 결코 저렴하지 않지만 매년 수십만 명의 외국인들이 마이오 클리닉, 클리블랜드 클리닉, 메모리얼 슬론 캐터링 암센터와 같은 세계적인 병원을 찾아갑니다. 싱가포르는 바로 이 길을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외국인들이 기꺼이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최고의 품질과 전문성, 신뢰성을 갖춘 싱가포르의 병원을 찾게 만드는 것, 그것이 그들의 새로운 전략이었습니다. 18일, 아시아 최고의 의료교육 중심지로 거듭나다. 싱가포르는 오래전부터 이 지역의 교육 중심지 역할을 해왔습니다. 국립대학교와 폴리테크닉, 전문기술대학은 싱가포르 경제에 필요한 숙련된 인력을 양성하고 공급해왔죠. 동시에 아시아 여러 나라의 많은 학생들이 배움을 위해 싱가포르를 찾았습니다. 싱가포르는 의료 분야를 포함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우수한 교육기관들을 자랑합니다. 폴리테크닉에서는 간호사와 재활치료사를 양성하고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NUS와 난양공과대학교 NTU의 의과대학은 이 지역을 위한 우수한 의사들을 배출해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대학원 과정의 전문의 교육과 의료 분야에 특화된 경영학 석사, MBA 과정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 전 많은 싱가포르 인재들은 보건부의 지원을 받아 전문의 또는 레지던트 과정을 밟기 위해 영국, 호주, 미국 등 선진국으로 보내졌습니다. 바로 이 해외 유학파 의사들이 선진 의료 시스템을 갖춘 국가의 스승, 동료들과 맺은 오랜 관계를 바탕으로 싱가포르의 의료기술과 시스템을 끊임없이 발전시키고 한 단계 도약시키는 주역이 되었습니다. 싱가포르 사회의 모든 계층은 획기적으로 개선된 의료 시스템과 건강관리 기준 덕분에 큰 혜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싱가포르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의료 인력 양성 중심지가 되었고 양과 질 모든 면에서 최고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준점이 되었죠. 시간이 흐르면서 이곳에서 훈련받은 인재들이 각자의 나라로 돌아가 자국의 의료 시스템을 발전시키면서 주변 지역의 사람들 역시 그 혜택을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이제 이 지역의 의사들은 진단과 치료가 까다로운 환자들을 싱가포르의 유능한 교수와 전문의에게 보내는 것을 주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19장 싱가포르 관광산업의 기적. 1965년 무렵 싱가포르는 국민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거대한 도전과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싱가포르 관광진흥위원회가 설립되었고 그 초대 회장으로 영화 및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거물이었던 쇼 브라더스의 런미 쇼 회장이 임명되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사로잡고 관광 명소로 끌어들일 수 있는지, 그리고 낯선 땅을 찾은 여행객들에게 어떻게 잊지 못할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는지를 본능적으로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런미쇼 회장은 디자이너에게 사자의 머리와 인어의 꼬리를 가진 신비로운 상징을 만들게 했습니다. 이 로고는 싱가포르의 관문에 콘크리트 기반 위로 당당하게 세워졌고 1965년부터 오늘날까지 싱가포르를 대표하는 상징 멀라이언이 되었습니다. 싱가포르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매우 치밀하고 다양한 관광 개발 계획을 전략적으로 수립했습니다. 대표적인 계획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968년 싱가포르 관광계획, 1986년 관광개발계획, 1993년 전략개발계획, 투어리즘 21, 1996년, 투어리즘 2015, 2005년, 관광창조 2020, 2012년,
싱가포르 정부는 관광 경제 개발 전략과 정책을 국가 전체의 사회 경제 발전 계획의 핵심에 두었습니다. 정부는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관광 경제가 빠르고 지속 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일관된 정책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 정책 시스템은 관광 산업이 여러 산업과 지역에 걸쳐 있으며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종합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동시에 싱가포르의 역사와 문화적 상황에 맞춰 각 시기, 각 지역의 고유한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유연함도 잃지 않았습니다. 1986년의 관광개발 계획을 통해 싱가포르는 차이나타운, 캄퐁글램, 리틀 인디아와 같은 역사 문화지구를 보존하고 복원하는 데 힘썼습니다. 진정한 매력은 과거를 지키는 데서 나온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리고 1993년의 전략개발계획에서는 크루즈 여행, 의료관광, 교육관광, 허니문 관광과 같은 새로운 관광상품 개발에 집중했습니다. 동시에 새로운 관광시장을 개척하고 세계적인 규모의 대형 축제를 유치하며 관광 인력을 양성하고 국민들의 관광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1996년 싱가포르는 21세기 관광 산업의 장기적인 비전을 담은 투어리즘 21을 발표했습니다. 그 전략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새롭게 떠오르는 관광시장 개발, 지역관광 허브로의 발전, 혁신적인 관광상품 개발 전략, 관광 자본 유치 전략, 관광 챔피언 싱가포르 전략. 2005년에 투어리즘 2015에서는 주요 시장에 집중하며 다음과 같은 목표를 세웠습니다. 싱가포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 싱가포르를 반드시 방문해야 할 여행지로 만든다.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관광객에게 잊지 못할 경험을 선사한다. 관광 인프라를 한 단계 격상시킨다. 전문적인 관광 기업과 인재를 육성한다. 핵심 관광 상품을 집중적으로 개발한다. 이 모든 것은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2012년 싱가포르는 관광 이벤트를 위해 3억 싱가포르 달러, 관광 상품 개발에 3억 4천만 달러, 그리고 인력 개발에 2억 6,500만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이 눈부신 발전의 이면에는 어두운 그림자도 존재했습니다. 1965년 독립 이후 정부는 도시 현대화에 집중하면서 낡은 지역을 없애는 데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오래된 건축물들이 역사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채 무차별적으로 철거되었죠. 그 결과 싱가포르는 한때 영혼 없는 현대 도시라는 뼈아픈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뒤늦게서야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중국, 인도, 말레이계의 활기 넘치던 옛 도시들을 그렇게 서둘러 파괴하지만 않았더라면 싱가포르는 아시아에서 가장 상징적인 다문화 교차로가 되었을 텐데 하고 말이죠. 과거의 실수를 바로잡기 위해 1980년대부터 싱가포르는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됩니다.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이 사라지는 것을 감수하던 기존의 개발 관점은 우리의 뿌리를 되살리고 근원을 되찾자는 새로운 움직임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관광산업이 다시 활성화되었고 경제를 살리기 위한 목표 아래 문화유산과 역사적 장소의 보존은 도시의 정체성을 풍요롭게 만드는 필수적인 과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전환점은 1990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유연한 정책과 여러 이해 집단 간의 현명한 타협, 그리고 민간 부문으로부터 성공적인 자금 조달 덕분에 싱가포르 정부는 보존과 복원 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문화유산의 경제적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그 안에 깃든 문화적 가치 또한 굳건히 지켜내는 놀라운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자도시의 성공적인 보존 정책을 지켜본 전문가들은 다른 개발도상국들이 배울 수 있는 하나의 귀중한 로드맵을 발견했습니다. 첫째, 정부 소유의 건물부터 시범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보존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문화유산이 지닌 경제적 생명력을 직접 증명해 보임으로써 국민들의 신뢰를 얻고 모범적인 보존 방법과 기술의 기준을 제시하는 효과를 낳았습니다. 그 후 민간 부문으로 사업을 확대할 때는 이를 하나의 투자 기회로 제시했습니다. 즉, 민간이 보존 사업에 투자할 경우 세금 감면과 같은 확실한 혜택을 제공한 것입니다.
또한 싱가포르는 매년 건축 문화유산상을 개최하여 뛰어난 복원 및 보존 프로젝트에 참여한 건물 소유주, 전문가, 그리고 시공사들의 노고를 기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언론을 통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지며 공동체 전체의 인식과 이해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됩니다. 2001년부터는 정기적으로 국민들의 의견을 묻고 보존이 필요한 건물에 대한 제안을 직접 받기 시작했습니다. 싱가포르는 건물 소유주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민간 부문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장려함으로써 보존과 개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현명한 해법을 찾아낸 것입니다. 보존구역 또한 등급별로 세분화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도시의 핵심 지역에 위치한 건물은 전체를 아주 엄격하게 보존하고 복원해야만 합니다. 주민들은 생활 공간을 넓히거나 건물 뒤편에 증축을 할 수는 있지만 건물의 정면 모습은 절대 바꿀 수 없으며 길거리에서 증축 부분이 보여서도 안 됩니다. 새로운 도심과 인접한 지역의 경우 건물 소유주는 건물 전체를 보존하거나 정부가 허용한 최대 높이 내에서 뒷부분을 증축하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유산 건물과 신축 건물이 함께 있는 지역에서는 새로 짓는 건물이라 할지라도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깨트리지 않도록 전체적인 건축 양식을 반드시 따라야만 했습니다. 20번째 이야기, 싱가포르의 행운의 동전. 싱가포르가 현대적인 지하철 시스템 MRT를 완성한 지 30년이 훌쩍 넘었지만 그 험난했던 건설 과정에 얽힌 흥미로운 이야기들은 여전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은 리콴유 전 총리 시절에 발행된 팔각형 모양의 1달러 동전이 실은 지하철 공사 중에 나쁜 기운을 막아준 풍수 부적이었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196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싱가포르 정부는 국가 기반 시설 확충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토가 좁은 탓에 더 이상 도로를 건설하는 것은 불가능했고 버스에만 의존하는 대중교통 시스템은 1992년이면 한계에 부딪힐 것이 뻔했습니다. 그리하여 싱가포르가 독립한 지 불과 2년째 되던 해 지하철 시스템에 대한 아이디어가 처음으로 세상에 나왔습니다. MRT 건설에 드는 예상 비용은 무려 50억 달러. 이는 국가 경제를 후퇴시킬 수도 있는 엄청난 비용으로 여겨졌습니다. 심지어 많은 사람들은 지하 터널 공사가 이 땅의 용맥을 끊어 국가의 운을 해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1982년 우여곡절 끝에 지하철 건설 계획이 승인되고 공사가 시작되었지만 과정은 여전히 순탄치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기이한 우연이 일어납니다. 1987년 중국 풍수에서 사용하는 팔괘의 모양과 거의 흡사한 팔각형 모양의 싱가포르 1달러 동전이 발행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해 MRT의 첫 번째 구간이 운행을 시작하자 사람들은 이 동전에 얽힌 신비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어느 지혜로운 고승이 이 섬의 나쁜 기운을 풀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이 팔괘 거월을 하나씩 지니고 다녀야 한다고 조언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고승의 조언을 실현하기 위해 제안된 기발한 방법이 바로 모든 국민이 사용하게 될 팔각형 모양의 1달러 동전을 발행하는 것이었다고 말이죠. 하지만 리콴유 전 싱가포르 총리는 생전에 이러한 이야기들을 부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싱가포르 1달러 동산은 사자섬 국가 국민들에게 행운의 상징이자 부적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 동전에 담긴 풍수 지리적 요소가 국가에 부와 번영을 가져다 준다고 믿는 것이죠. 싱가포르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은 기념품 가게에서 이 팔괘 문양 동전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라는 배를 이끈 리콴유 선장은 생전에 늘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비록 작은 나라지만 싱가포르는 항상 가능한 한 많은 친구를 만들고자 노력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주권과 독립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는 세상은 우리에게 생계를 빚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구걸 그릇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는 유명한 말로 국가의 자립정신을 항상 드높였습니다. 또한 국민들에게 싱가포르인들이 활기차고 잘 적응하며 경쟁력을 갖추는 한 우리는 계속해서 전진할 수 있습니다. 라고 끊임없이 상기시켰습니다.
지난 50년간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리콴유 선장이 내렸던 선택들은 거센 풍파 속에서도 싱가포르라는 작은 배를 거대한 함선으로 성장시켰습니다. 싱가포르는 외국의 원조가 아닌 투자와 무역에 의존하여 발전 목표를 달성해 나갔습니다. 싱가포르 국립대학 리콴유 공공정책대학원의 키쇼어 마부바니 교수는 서구의 원조가 종종 운영비, 컨설팅 비용, 계약 등의 형태로 다시 원조국으로 되돌아가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원조라는 이름 아래 개발도상국의 실질적인 도움이 거의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부바니 교수는 싱가포르 경제개발위원회의 성공이 바로 해외 투자 자본을 이 사자섬 국가로 유치한 데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1963년 싱가포르는 말레이시아 연방에 가입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2년 후인 1965년 다시 독립국가로 분리되었습니다. 당시 싱가포르에는 해군과 공군만 있었을 뿐 육군은 자원병으로 구성된 포병연대 하나와 기갑연대 하나, 그리고 3개의 보병대대가 전부였습니다. 이렇게 미약한 군사력으로는 그 어떤 적의 위협으로부터도 나라를 지킬 수 없는 가슴 아픈 현실이었습니다. 와이스 전 총리는 싱가포르가 국제해협에서 굳건히 서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 3가지 안보 해결책에 있다는 것을 빠르게 깨달았습니다. 첫째, 1971년 봄 영국군이 철수한 후 생긴 안보 공백을 메우기 위해 강대국들의 지지를 얻어야 했습니다. 1971년 4월 싱가포르는 영국, 말레이시아, 호주, 뉴질랜드와 함께 5개국 방위협정 FPDA를 체결했습니다. 이 협정은 구체적인 국방 공약을 포함하지는 않았지만 위기 상황 발생 시 싱가포르를 지원할 강력한 지원 체계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둘째, 싱가포르는 현대적이고 정예화된 군대를 자체적으로 건설하는 데 투자했습니다. 이를 위해 리콴유 총리는 이스라엘의 군사 시스템을 모델로 삼았습니다. 1967년 18세 이상의 모든 남성이 의무적으로 군에 복무하고 이후 예비군으로 복무하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은 군의 인적 자원을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국가 정체성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싱가포르는 군대를 현대적이고 정예화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시프리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인구 약 500만 명에 불과한 싱가포르는 세계 5위의 무기 수입국이었으며 국방 예산은 항상 국가 전체 예산의 20%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안보 해결책은 바로 직역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싱가포르는 자국의 외교 정책을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작은 국가는 적을 만들 여유가 없다는 현실을 직시한 것입니다. 싱가포르는 안정과 번영을 지키기 위해 다른 국가들과 교묘하게 관계를 구축해 나갔습니다. S. 라자라트남 전 싱가포르 부총리는 1965년 유엔 총회에서 이렇게 연설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이웃 국가들과 평화롭게 살고 싶습니다. 단순히 전쟁이 일어나면 잃을 것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요청하는 것은 단 하나, 우리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 스스로 국가를 건설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1966년 리콴유 전 총리는 인도네시아와의 무역을 재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또한 상호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쿠알라룸푸르와 자카르타를 직접 방문했습니다. 이러한 지역협력 정신은 1967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을 창립 회원국으로 하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의 탄생으로 이어졌습니다. 아세안은 동남아시아를 평화롭고 자유롭고 중립적인 지역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나아갔습니다. 1972년 이러한 지역적 질서가 확립되자 싱가포르는 비로소 국내의 다른 중요한 문제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싱가포르를 만들기 위한 그의 마지막 선택은 바로 강력한 법이었습니다. 작은 어촌 마을에서 시작하여 세계적인 부국으로 거듭난 나라, 바로 싱가포르입니다. 고 리콴유 총리가 이끌던 시절 싱가포르 정부는 국가 발전을 위해 매우 강력한 정책들을 펼쳤는데요. 그중에는 껌 씹기 금지와 같이 오늘날 우리가 듣기에도 참 기이할 금지령도 있었습니다.
싱가포르를 방문하는 외국인들은 이곳이 영국의 식민지였던 작은 섬나라에서 기적적인 경제성장을 이룬 곳이라는 사실뿐만 아니라 공공장소에서 껌을 씹다가는 엄청난 벌금은 물론 심지어 퇴형까지 당할 수 있다는 무서운 사실을 잘 알고 있죠. 하지만 사실 싱가포르에서 껌을 소지하거나 씹는 행위 자체가 불법은 아니었습니다. 법으로 금지된 것은 1992년부터 시작된 껌의 판매와 수입이었죠. 이런 강력한 결정이 내려진 데에는 당시 막대한 비용을 들여 건설한 최첨단 지하철 시스템이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뱉은 껌딱지들이 지하철의 자동 센서 문을 막아 고장을 일으키거나 좌석을 온통 더럽히는 일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입니다. 이 금지령이 시행되었을 때 처음 적발된 사람이라도 최대 10만 싱가포르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억 원에 달하는 벌금과 2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효과는 즉각적이었습니다. 불과 몇 달 만에 싱가포르 거리에서 껌은 자취를 감추었죠. 그러다 2004년에 이르러 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무설탕 껌에 한해 금지령이 조금 완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껌을 사려면 약국에 찾아가 본인의 이름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기록을 남겨야만 했습니다. 만약 약사가 이 까다로운 판매 규정 중 하나라도 어기게 되면 약사 역시 1,600달러가 넘는 벌금과 함께 징역형을 살 수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 무서운 퇴형이 적용되는 것이 껌뿐만은 아니었습니다. 50세 미만의 남성이라면 예술작품이나 공공기물을 고의로 파손하는 행위, 혹은 단순히 비자기간을 넘겨 불법 체류하는 것과 같은 비교적 가벼운 잘못에 대해서도 퇴형에 처해질 수 있었습니다. 길거리나 공공장소에 침을 뱉는 행위 역시 엄격하게 금지되어 처음 적발 시 2,000 싱가포르 달러의 벌금을, 세 번째 위반 시에는 무려 1만 싱가포르 달러의 벌금을 내야 했습니다. 벌금뿐만 아니라 위반자는 초록색 조끼를 입고 강제로 거리 청소를 해야 하는 수모까지 겪어야 했죠. 25. 항만 개발의 중요성을 꿰뚫어보다. 1965년 말레이시아로부터 독립하여 하나의 국가로 첫 발을 내디뎠을 때 싱가포르 정부는 천연 자원의 부재와 좁은 영토라는 치명적인 한계를 일찌감치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지리적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싱가포르 정부는 단순한 원자재 가공 산업에서 벗어나 해상 무역 경제로 나아가야만 한다는 과감한 정책을 내세웠습니다. 경제 발전의 기회이기도 했지만 항만 개발은 싱가포르의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당시 싱가포르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생필품, 예를 들어 식품, 건축자재, 심지어 냉장 시스템이 갖춰진 컨테이너로 운송되어야 하는 의약품까지도 모두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당시 동남아시아 지역에 이렇다 할 대규모 항만이 없다는 사실을 간파하고 국가의 모든 경제력을 항만 건설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1990년이 되자 싱가포르는 PSA 인터내셔널과 주롱항이라는 동남아시아 최대의 항구 두 곳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PSA 인터내셔널은 물동량과 서비스 매력도 면에서 일본의 요코하마항을 뛰어넘을 정도였죠. 이곳에서 매년 처리하는 컨테이너를 한 줄로 이으면 지구 둘레를 4바퀴나 돌 수 있는 엄청난 길이라고 합니다. 싱가포르 항은 인도양과 태평양을 잇는 국제해상무역로의 심장부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2001년 싱가포르 정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경제검토위원회 ERC를 설립하여 국가 핵심 산업의 미래 전략을 구상했습니다. 이 중 물류실무그룹은 싱가포르를 세계적인 물류허브로 만들기 위한 8가지 핵심 전략을 제안했습니다. 첫째, 물류허브로서의 역량을 유지하고 더욱 강화할 것. 둘째, 운송 및 물류 서비스 산업에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할 것. 셋째, 싱가포르를 지적재산권, IP 물류의 중심지로 만들 것. 넷째, 싱가포르를 글로벌 공급망 관리, SCM의 중심지로 발전시킬 것. 다섯째,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물류센터를 구축할 것. 여섯째, 육해공을 잇는 복합 운송센터를 설립할 것. 일곱째, 경쟁력 있는 세금 제도를 구축할 것. 마지막으로 정부의 모든 물류 관련 업무를 원스톱숍 방식으로 통합하여 지원하는 총괄기관을 설립할 것. 싱가포르 정부는 이 8가지 전략을 모두 수용하여 신속하고 일관되게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엄청난 성공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싱가포르 물류 산업의 눈부신 성장을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항을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글로벌 물류 허브의 반열에 올려놓았습니다. 인프라 투자를 위한 자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메커니즘을 한번 살펴볼까요? 싱가포르 정부는 국채를 발행하여 자본을 조달했습니다. 2001년에는 국채를 통해 조달한 투자 자금이 무려 920억 싱가포르 달러에 달했죠. 또한 정부는 중앙연금기금 CPF에 관리하는 모든 싱가포르 근로자를 대상으로 의무 저축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이 기금은 완전히 적립된 기금을 기반으로 운영되는데요. 은퇴 후 싱가포르 국민들은 과거 납입액과 그동안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이렇게 모인 자금을 주로 환적항 시스템 구축, 현대적인 고속도로 건설, 세계 최고의 공항으로 꼽히는 창의공항, 물류센터, 그리고 최첨단 통신 및 광케이블 인프라 구축과 같은 국가 기반 시설을 통합적으로 개발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싱가포르는 거시 경제에 급성화하고 외국인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과감한 감세 전략을 실행했습니다. 그 덕분에 수많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싱가포르로 몰려들었고 항구에서 처리할 물동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죠. 한편 이러한 관세 우대 정책은 영내 다른 국가들로부터 엄청난 양의 환적 컨테이너 물량을 싱가포르로 가져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싱가포르 항만 인프라는 연평균 14만 척의 선박을 수용하며 130개국 600개 항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전 세계 400개가 넘는 주요 해운사들의 환적 허브 역할을 하고 있죠. 항구에는 204개의 암벽 크레인과 수많은 겐트리 크레인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각 부두는 화물선, 바지선, 운반선, 로로선, 항공모함, 그리고 컨테이너선 등 다양한 종류의 선박을 손쉽게 맞이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200개가 넘는 암벽 크레인과 수많은 겐트리 크레인이 설치된 시설은 정말 철저한 투자의 결과물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성과 덕분에 싱가포르항은 9년 연속 세계 최고의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 25년간 아시아 최고의 컨테이너 항, 그리고 지난 26년간 아시아 최고의 항구라는 눈부신 타이틀을 포함해 수많은 영예를 안았습니다. 제26. 대중매체의 관리. 리콴유 전 총리는 1988년 워싱턴 DC에서 열린 미국 언론인협회 연설에서 싱가포르의 언론 관리 철학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싱가포르의 내부 문제에 대한 논쟁은 싱가포르 국민의 몫입니다. 우리는 미국 기자들이 싱가포르에 머물며 싱가포르의 문제에 대해 자국에 보도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신문이 싱가포르에서 판매되는 것을 허용하여 외국인들이 우리에 대해 무엇을 읽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미국 정부에 대해 그랬던 것처럼 싱가포르 정부의 감시자나 경쟁자 역할을 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어떤 외국 방송사도 싱가포르에서 자사 프로그램을 방송할 권리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의 규정은 외국인이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방송국의 지분을 25% 이상 소유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오직 미국인만이 미국 내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을 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27. 실용주의. 싱가포르 국립대학 리콴유 공공정책대학원은 키쇼워 마부바니 학장은 싱가포르 지도자들이 실용주의를 핵심 철학으로 채택했다고 평가합니다. 고촉통 전 부총리는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매우 면밀하게 연구했습니다. 일본 지도자들은 전 세계를 연구하고 배우고 모방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한 후 일본의 가장 좋은 것만을 선별적으로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 역시 일본과 유사한 방법을 채택했던 것입니다. 28. 민족 존중. 싱가포르는 중국계, 말레이계, 인도계를 포함한 국내의 모든 민족 공동체를 조화롭게 아우르기 위해 민족 존중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영어, 중국 표준어, 말레이어, 타밀어 등 4개의 공용어를 사용합니다. 균형을 보장하기 위해 싱가포르는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언어인 영어를 교육 언어로 사용하여 민족 간의 소통을 원활하게 했습니다. 동시에 각 민족이 자신의 모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29.
싱가포르의 물 공급을 보장한 선견지명. 싱가포르는 1961년 말레이시아와 100년간의 물 공급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싱가포르 지도자들은 이웃 국가의 수자원에 영원히 의존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싱가포르는 저수지 비축, 해수 담수화 시설 등 자체적인 물 공급원을 확보하기 위해 다방면에 걸쳐 막대한 투자를 했습니다. 이외에도 싱가포르의 지도자들은 국가의 강점을 극대화했으며 특히 인적 잠재력을 개발하고 효과적인 경제 및 금융 정책을 추진하여 오늘날 싱가포르의 눈부신 성공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오늘 저희 고인의 지혜 채널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께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저희 채널의 최신 영상들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도록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께서는 싱가포르의 성공 비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